안녕하십니까. 한겨레 TV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네,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범죄 영화 편입니다. 이거 범죄 영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에 가깝죠, 그죠? 그렇죠. 네, 이웃 사람이 개봉과 동시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간만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를 눈에 보이지 않게 속으로 잘 녹여낸 네. 그 완성도 있는 영화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가 기본이 웰메이드인 것 같아요. 네. 기본은 다 가져가고 거기에 말씀하신 자유의식과 감독이 추구하는 주제의식 이런 것들 정말 잘 살려내는 것 같고요. 이웃 사람이 아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뷔 감독인데 사실 우리는 예전에 오래전부터 영화판에서 네. 익히 얼굴을 알고 있었던 감독이죠. 네. 아마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김희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 마동석 씨. 네, 마동석 씨 같이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풀 그 원작은 웹툰은 봤어요? 어떻게 원작을 봤어요? 본 사람들은 좀 뭐 영화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작과 같으면서도 다르게 감독이 자기 입지를 잘 살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뭐 전체적으로 일단 드라마가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들, 꽂히는 장면들이 몇 개 잘 감독이 잘 배치를 해놨더라고. 배우들 연기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신세대 관객과 조금 그 중년층 관객이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마동석 씨가 진짜 영화에서 아주 호강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희 감독이 나는 언제 이렇게 영화를 찍었을까? 난 이 사람을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영화 기획을 많이 했었고 그 우울해 보이는 얼굴에 언제 이런 그렇습니다. 칼을 갈으셨을까 봐요. 아마 그동안 그 닦아왔던 그 마음속의 칼이 이번 영화에 다 드러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됩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봅시다. 이웃 사람의 김희 감독 그리고 마동석 씨 자리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자, 개봉 초기고요.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마동석 씨가 대답해 주시죠. 예, 지금 너무 감사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얼굴이 좀 환해지셨고,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극장에서 본 경험으로는 영화 보고 나오는데 앞에 그 여성 3명이 나가면서 제대로다 이거 요즘 나온 거 중에 그러면서 답이 없어 막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서 나오면서 이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뭐랬냐면 니들은 내용 알고 봤잖아. 난 내용을 몰라가지고 심장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요. 맞아요. 원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봉 과정에서 그 마케팅의 그 뭐랄까 전법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원작과의 싱크로율 100%를 맞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말을 왜 했을까? 뭐 오히려 원작에 좀 무게감을 더 실어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닐까. 감독의 원작의 해석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작을 좀 대우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새로운 마케팅 전법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케팅 차원을 떠나서 제가 그 강풀 작가 원작의 좀 팬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꽂혔었고. 네. 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사실 그 앞에 강풀 작가 작품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요즘 그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 그 생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특히 이제 그 원작을 좋아했던 독자들이 관객으로 이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게 내용이 변화하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고려가 되었었죠. 마동석 씨는 처음부터 첫 번째 옵션이었습니까? 그 싱크로율 100%에. 그렇죠. 거의 마동석 씨는 이 콘텐츠가 영화적으로 기획되기 전부터 영화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강풀 작가랑 몇 년 전에 네. 이걸 영화화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형이 그 안영모 역할을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강풀 작가가 네,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외모가 좀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은 형.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형 집에 거울 없으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사실 현실화가 된 거고요. 네.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하시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감독님하고 여러 가지 네. 다른 시나리오, 이 영화 여러 가지를 많이 상의를 하고 나누는 형 동생지간이라 네. 예. 심야 FM 때부터 친해지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저는 관계가 그 전부터 계속 예. 처음에 제가 마동석 씨 그 캐릭터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게 그 비스티 보이즈 네. 사채업자. 네. 예. 정말 하정우 씨를 많이 때리죠. 예. 그 캐릭터 보고 네.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뭐 그 작품 때문에 그 제작자들 만나는 자리에 우연히 동석했다가 예, 같이 인사 나누고 그때부터 제가 팬이라고 밝히고. 그러니까 액션이 많은 배우라고 일관되게 그렇게 포장될 수 있는데 저는 마동석 씨의 그 연기 패턴을 보면 그 안에서 디테일이 굉장히 스펙이 넓어요. 근데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경우는 허황된 주먹 이런 허당 스타일. 네, 허당 스타일이고요. 심야 FM 같은 데서는 정말 또 다른 이미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라고 저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부당한 거래서 좋았지. 그렇죠. 배우고 좋은 있습니다. 작품이 참 많아요. 그렇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작품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네. 그 원작의 팬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고 제가 보기엔 원작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 굉장히 않은 만족하고 사람들. 네. 뭐 이런 식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보면 그 예상을 하셨죠. 그 각색을 하시면서. 그렇죠.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뭐 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갔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각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이 영화적인 어떤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가야 될 장치들이 작업하다 보니까 원작 팬들이 굉장히 아끼는 부분, 예, 혹은 이제 주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원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면 실망 혹은 비판이 분명히 따라 나올 것이다. 근데 원작을 안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웹툰 이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얘기가 워낙 이렇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관객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네. 이게 사실은 뭐 예컨대 살인극 또는 서스펜스 드라마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스터리 호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원작을 보신 분들이 영화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께서 초지일관 밀고 간 것이 그 각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죄의식, 죄책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을 그 톤을 계속 유지해서 끝까지 가져갔다는 것이 저는 연출의 힘이라고 생각했고요. 마동석 씨도 사실은 죄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머니에 대한 뭐 네. 그래서 모든 캐릭터가 하나하나씩 그런 죄의식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갔다는 것이 저는 주제를 잘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던 작품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서스펜스 드라마 좀 심한데 처음부터 나도 계속 빠는데 계속 더 함수를 더 떠네. 이분은 자꾸 전문 용어 그러니까 칭찬을 저는 하는데. 그 묻고 싶었던 것이 감독께서 그런 그 주제의식, 죄의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던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사실은 다분히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이제 그 부분을 매개로 해서 인물들을 좀 엮어야겠다. 그래서 가장 힘줘서 포인트를 넣어놨던 부분은 사실 표정록이죠.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죄책감을 달고 다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을 조금 연출적으로 상징적인 뭐 의미들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원작에서는 사실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가 별로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단순히 그 친구와 그 산에 올라갔다가 벼랑 끝에 친구를, 이게 뭔가 약간 우발적인 느낌이 드는 그 친구를 밀어서 죽이게 되는 정도의 에피소드만 등장하는데. 원작에서.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대학의 연구실로 공간을 바꾸고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뭐 논문과 혹은 뭐 이렇게 여타의 상황들을 좀 넣고 정비실 안에서의 분열적인 자아를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약간
장치를 그렇게 꾸며갔던 게 예, 조금 죄책감에 대한 코드들을 좀 두드러지게 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웹툰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반응을 보니까 그 호러적인 요소 이런 거 있잖아요. 후반부에 특히 그런 것들을 잘 안 살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네. 오히려 그거 살렸으면 영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애매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작의 마지막에 이제 버스 챕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정록, 경비원 표정록이 그 과거에 자기 친구를 살해했던 그 고향 마을로 가서 사죄 편지를 전달하면 죄책감인 친구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고 그다음 저희가 또 이제 최근에 살해했던 유승혁의 그 영혼이 이제 붙어서 가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 부분을 촬영을 했었어요. 그 전체적으로 왜냐면 그게 그 제가 잡았던 게 어쨌든 좀 드라마적인 그 포지셔닝 장르 포지셔닝 드라마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촬영을 했다가 이제 후반 과정에서 이게 그 개봉되는 시기나 여러 가지 맥락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좀 스릴러적인 그 텐션들을 좀 더 많이 가미를 하자는 내부 의견들이 좀 많아서 논의를 하다가 어쨌든 뭐 그 방향으로 그러면 가닥을 잡자. 네. 근데 이제 그 챕터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거의 환타지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쪽에 구축돼 있던 약간 이렇게 리얼리티들이 거기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 다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삭제를 한 거죠. 네. 이 김희 감독님은 현장에서 이런 스타일에 조곤조곤 얘기하고 뭐. 네, 정확히 이 스타일로 말씀하시고요. 답답하게. 사실 아까 감독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지금 그 유령이 뒤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원작이 있고 웹툰이 나와 있는 거를 영화로 찍는 게 영화를 실제로 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좀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게 어렵냐. 왜냐면 장면이 다 나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각색을 맡으시고 나서부터 사실 감독님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은. 예,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웹툰을 원안과 가깝게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수많은 고민과 시나리오들을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감독님이 원안에 가깝게 만드는 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맨 마지막 시나리오가 나온 거고. 예. 다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정말 이 프로덕션 과정에서 배우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그렇죠. 특히 이번 작업할 때 그 배우분들이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그 가이드가 이미 원작에 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대한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네. 저는 그 취조실에서의 장면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그 외삼촌하고 사실은 화해하는 그런 과정인데 정말 오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루틴한 드라마의 어떤 모습이라면 갑자기 외삼촌에 대해서 뭐 외삼촌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외삼촌을 부른다든가 뭐 그럴 텐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톤이었어요. 그래서 그 톤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마동석 씨 연기가 정말 거기서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그 장면 연출할 때, 또 연기할 때. 처음에 사실은 그 외삼촌과 그다음에 그 마동석 씨의 그 관계를 드라마 타입으로 그렇게 뭔가 정서를 좀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리딩하는 과정에서 그 외삼촌을 정인기 선배님이 해주셨는데 두 분이서 그 리딩을 하시는데 듣고 있는데 정서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콘티를 좀 수정하면서 이걸 좀 결을 잘 살려봐야겠다는 생각. 촌스럽지 않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참 그런 걸 걱정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그 장면에서 튈 수 있잖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 안영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네. 중간 상황들이 있었으면 거기서 그렇게 단면적으로 딱 편하게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각자의 에피소드들이 다 있어서 복잡하죠. 제가 딱 할당말 받은 그 분량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갑자기 너무 튄다든가 이러면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인간적으로 예. 네, 서로 엉엉 운다든가.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그 아까 우리 김영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웃 사람이 이 선한 사람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그 디딤돌이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했을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거죠. 장면을 실제로 슛 촬영했을 때는 많이 안 찍은 겁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마동석 씨 캐릭터가 여삼촌이 고백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욕을 한 번 하잖아. 뭐 이런 식의 연기가 상당히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그게 뭐 이렇게 뭐 눈초리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연기죠. 네. 딱 그 중간에 있는 식의 연기더라고요. 여러 번 찍은 건가요? 아니면 초반에 그냥 테이크가 여러 번 갔어요? 그런 장면. 그게 이제 앵글이 여러 개 바뀌어가지고 여러 번 간 거죠. 아. 그 감정이랑 연기 그 톤은 애초에 리허설 때 딱 잡아놓고 간 거라서요. 예, 뭐 액팅 이후에 액팅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의자에서 일어나서 제가 이제 움직이고 다른 동작들이 있었는데 근데 네. 그 정서도 거기에 맥락에서 뭐 거기서 뭐 감정을 더 올리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근데 영화 자체로 논리를 보면은 마동석 씨 캐릭터가 약간 의지가 돼. 왜냐면 연쇄살인범한테 다 당하는데 혼자 아무 생각이 없이 뭐야 너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영화 중반쯤에 가면은 다시 나왔으면 좋겠지. 그 음모를 하잖아요. 이렇게 엮으려고 그때도 굉장히 의지가 되더라고. 아, 저 캐릭터는 분명히 그 무대뽀를 어떻게든 이겨낼 거다라는 식의 관객들이 의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떠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사실은 이번 그 역할에 네. 감독님이 의도하신 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일단 마동석 씨, 그러니까 안영무라는 캐릭터가 나오면 뭔가 안도감이 들고, 그다음 이제 노출이 조금 너무 밝아서 너무 도드라져서 제가 그 후반 작업할 때 이제 노출 좀 죽여서 화면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경찰서 탈출해서 뛰어가는 장면의 직전에 보면 담벼락에 우리들의 수호천사가 돼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실제 실제 그 경찰서에 네. 홍보 그림이 돼 있는 진짜 그냥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치를 안 했는데. 네, 처음에 그걸 좀 정확하게 걸고 조금 포인트 삼아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에서 촬영을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이렇게 너무 오글거려서 너무 드러내니까. 노출로 좀 많이 눌려서 아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발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배우로서는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주변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조직폭력배 이렇게 주변인에 불과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점층법이라고 할까요? 점점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로서는 욕심 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렇죠. 네. 이게 일단 직업과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굉장히 되게 많은 배우들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배역이고 이게 되게 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한테 딱 정해진 것만 꼭 해줘야 더 맛이 사는 역할이 있고 조금 룸이 있는데 네. 그 테두리 안에서는 네. 그렇게 좀 놀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사실 좀 더 그렇죠. 리얼하게 살리기에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영모 역할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좀 예. 네. 그 체격이 근데 체격 자체가 일단 연기야. 그 체격이 그 쉐이프가 주는 느낌이. 아니, 나는 중요하거든요. 이번 영화 때문에 좀 몸을 만드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제 예전에 좀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제가 좀 과하게 근육이 많았어서 좀 살을 많이 뺐는데 이게 조금 남아 있었는데 작품마다 뺐다 찌웠다를 좀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언제 한번 그 얘기 한번 하셨어요. 저희끼리 사담으로 이제 한 초반에 영화 초반에 아무도 캐스팅이 안 돼 있고 그러다가 마동석이 연쇄살인범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다가 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도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나겠다. 뭐 서로 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 안 되겠다. 네가 그 살인범을 하면 안영무를 할 사람이 없다. 너를 누가 이렇게 흔들고 쥐고 막 때리겠냐 그래가지고 네. 네, 그건 그런 얘기도 있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우람한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네.
어떤 장면이 제일 이 영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두려웠거나 제일 힘들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특정한 장면이라기보다 워낙 두터운 팬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리메이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었죠. 원작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강풀 작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대의 틀을 만들어서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한다. 그게 주는 이제 힘,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일종의 이제 판타지한 상황들이 아닐까. 이제 그 메시지가 사실은 전달하기가 동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내가 그런 형태의 메시지를 제안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그게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 연대 틀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것이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바꿔놓은 게, 그 유승혁이라는 인물과 이 관계를 맺고 들어오는 그 캐릭터들이 원작에는 굉장히 선의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그 수희 처음 살해되는 수희 아저씨는 공공의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자꾸 쓰레기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니까 구청에서 지적받고 그리고 이렇게 냄새나도 안 좋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계몽해서 계도해서 이걸 좀 못하게 해야지라는 차원에서 오는데 영화의 돈을 바라죠. 술값 대충 늘리려고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식의 강조가 조금씩 더 날이 서 있으니까 하태성 같은 경우,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도 원작의 강도보다는 훨씬 집값과 재건축 조합 설립과 조끼 입고 마켓, 조직적인 이제 활동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인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분명히 포인트를 좀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대 틀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주제를 놀랬던 게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연대 틀이 만들어진 걸로 읽어내시니까 이거 그렇게 읽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도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겪거든요. 아주 자주 겪진 않지만 그거에 비하면은 선의가 부각이 되게 그려져 있어요. 여튼 결과적으로는 연쇄살인마 나오는 영화들 보면 연쇄살인마가 이렇게 약간 그 시민성 장애들을 갖고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게 장애인데 뭔가 아우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경찰이랑 막 두뇌 게임하고 근데 실제 그 연쇄살인마들 특히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마들의 사건 일지를 찾아보면 여기 김성균 캐릭터처럼 그렇죠. 상황에 쫓기죠. 네. 정말 저급하죠. 네. 항상 공격 대상이 약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그런 느낌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네. 그 김성균 시작은 연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범죄와의 전쟁하고 좀 반대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그러네. 허당이었고 발차기 하려고 하다가 저리 가 이러고 여기서는 완전 역전됐어. 그래가지고 그 인연이 아주 묘하게 이어지는데 그분하고 호흡은 어땠어요? 편해서 굉장히 지금 범죄와 전쟁 촬영하면서 한 7개월 거의 합숙하다시피 배우들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편하게 지내고 했는데 김성균 씨 같이 그 전에 퍼펙트 게임하고 범죄 같이 찍었던 조진웅 배우나 김성균 배우나 같이 굉장히 편해서요. 촬영할 때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몰라야 되는 역할이거나 하더라도 실제로 촬영할 때는 합의란 게 있으니까 소통이 잘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이게 연기가 아닌 형태로 치고받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 최대한 요새 다 뒷머리 때린다든가 지금 제가 영화들 촬영하면서 대부분 다 감독님들이 예. 이렇게 무술 합 같은 액션을 이제
많이 원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되게 리얼리티를 이제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소위 말하는 개싸움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하려면 정말 정확한 그렇죠. 리허설과 정확한 동선을 잊고 감정을 넣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좀 힘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기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떨 때는 뭐 어디 잡는 부분을 네. 이 사람이 목을 잡았다. 상대편을 안 아프게 어느 네. 정도를 잡으면 네. 이 상대편이 또 연기하기가 그 감정을 또 내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하게 때리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은 조심해서 확실히 해야죠. 그래서 안 다쳐야지 또 계속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영화 보면서 약간 놀랐던 게 여하튼 그 연식은 좀 되시지만 신인 감독 아닙니까? 데뷔 감독인데 샷 감각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클라이막스도 그렇고 클로즈업이 보통 영화에서 보는 클로즈업 사이즈보다 좀 더 들어가더라고. 과감하게 탁 들어가고 그 클로즈업들도 시간을 계속 늘리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무슨 브라이언 드 팔마 영화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상당히 대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클로즈업을 팍 넣으면서 시간을 쫙 늘려가면서 그 클라이막스 감정을 끌어내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뭐 특별히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은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렇게 쭉 봐왔던 영화 가운데 내가 혹시 연출을 하게 되면 해보고 싶은 거. 그 롤모델이 뭐였어요, 그럼? 이를테면 뭐 눈동자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러너의 장면들.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나중에 꼭 이걸 체크해놔서 해봐야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콘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진 이후에 곰곰이 정리하다 보면 내가 그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몇 부분 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약간 그 무서움을 자아내거나 뭔가 스릴을 자아내거나 할 때 샷이 과감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마동석 씨는 그런 클로즈업 별로 없고 저분은 그냥 항상 이렇게 풀쇼트 보면서 그 쉐이프로 우리에게 주는 안도감 위주로 한다. 사실 그 화면이 꽉 차잖아요. 스크린이 꽉 차잖아요. 그 우리 마동석 씨가 나오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클로즈업이에요. 그 장면이 좋았어. 그 김세론 양이 문희진을 이렇게 살짝 했는데 그게 살이 살짝 이렇게 늘려가지고 딱 이게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느낌이 싹 오더라고. 근데 그 장면 촬영할 때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싫은 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성격인 건데요. 근데 팔을 내놓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게 신기해서 만질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만지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툭 한번 해요. 네, 네. 그게 없었어요 원래 그런. 근데 약간 느낌에 이게 가만히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를 가만히 있는 안영모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툭 했는데 거기에 그 세론 양이 네. 그 굉장히 작은 리액션인데 그 리액션을 이렇게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 안영모가 마동석 씨가 맡은 캐릭터가 사실은 악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악하게 행동하지만 그 안에 뭔가 복잡한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 여기도 복잡한 내면의 구석이 있고 뭔가 사연이 있고 아이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어서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심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마동석 씨 캐릭터를 감독께서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동석 배우에 대한 애정이 많이 기울여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참 지금 보시는 것과 약간 상반될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영모는 꼬였어. 이렇게 관객이 좋게 봐주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 안영모는 사실 이렇게 별로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아웃사이더죠. 그냥 거의 절대 권력자 같은 느낌이죠. 그 룰을 악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니면서 그렇죠. 주차공간 커뮤니케이션도 주로 돈과 폭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인물이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악을 제거할 때 일정 부분 일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을 구성원들은 박수치고 응원해야 되는 거고
그 부조리함을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거기에 거죠. 대한 아이러니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등장할 때마다 좀 더 친근감이 있고 관객이자 보는 사람들이 좀 등장하면 응원하려고 하고 그런 의도를 조금 더 심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그 삭제가 된 부분, 이제 편집 과정에 삭제된 부분 중에 그 경찰서 취조실에서 취조당할 때도 거의 그냥 경찰을 그냥 이렇게 농락하는 정도의 수준의 농담 같은 걸 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잘렸습니다. 너무 희화하게 돼서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특히 이렇게 이런 장르적인 영화에서 필요한 거는 인물의 좀 리얼리티가 더 있어야 이걸 짜놓은 얘기 같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진짜 있는 사람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제가 아는 뭐 형사분들도 많고 제가 자료가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무섭게 얘기하고 사람을 겁줄 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유머 비슷한 걸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세요, 사실. 그럼 그거에 약간 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좀 살리려고 했고요. 좀 더 있는 사람처럼. 취조실 형사랑 대하는 장면들도 네. 제가 그런 그림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네. 실제로 와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감독님이랑 계속 상의하면서 선을 좀 지켜가면서 예. 두 분의 이력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김희 감독이 사실 이번에 데뷔 감독이긴 하지만 작업 실적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심야 FM 시나리오 각색이신가요? 각본 쓰셨죠? 네. 등등 해운대 등등. 사실은 그 영화계에서는 비교적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인데. 윤재균 감독하고 오랜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같은 친구분이었고 같이 영화 작업을 또 영화 공부를 했었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오랫동안 주요한 역할로 활동을 하셨고 본인이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원래 감독의 생각이 많았는데 연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우회로를 많이 겪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처음에 영화 공부를 시작할 때 좀 늦게 학교를 들어갔었어요. 그 연극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느라 뒤에 영화라는 매체에 흥미를 느껴서 25살에 연극영화과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게 93년도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내가 강의 나왔을 때 있었네. 네. 그때 강의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걸어서 뭘 하느라고 거의 한정된 수업만 들었죠. 그래서 그 작업하고 이제 주로 제가 활동했던 기반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 부산 뭐 서울을 제외한 사실 모든 지역은 거의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영화협회 필요성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제 협회 활동 부산 독립영화협회 이제 같이 조직하고 협회 활동을 했었고요. 병행해서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일을 네. 같이 하고 영화계 행정가였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직하고 그런 형태의 일들을 많이 배웠었죠. 그 당시에는 표정이 밝지 않았어. 맞습니다. 일은 꼼꼼하게 했는데 늘 부산영화제 가서 보면 표정이 밝지가 않아. 밀려드는 그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고 막 이러느라고. 괴롭죠. 네.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으니까. 네. 뒤늦게라도 그 연출을 영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게 어떤 계기였어요? 이제 사실은 그런 일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당장 내가 연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연출을 하면 프로듀싱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뭔가 이렇게 털을 만들고 좀 프로듀싱을 하고 누군가 연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작품을 하자.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명칭은 거창했죠. 그 로컬 시네마. 네,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의 그 극장을 좀 네트워킹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블록버스터의 전 단계 개념으로 이제 로컬 시네마를 만들자. 이제 그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그 CJ 대표하시는 정태성 대표님이 네, 그 당시에 네. 부산영화제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문을 좀 구해서 그때 뭐 쇼박스나 뭐 CJ나 이런 체인 극장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잘 안 됐죠. 그게 안 됐죠. 그게 그게 됐으면 감독 데뷔 안 했을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볼 때도 그쪽에는 그렇게 능력은 뭐 네, 출중하지 않았어요. 절감했죠. 네.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이게 그 컨셉 자체가 잘 안 돼. 잘 안 된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웃 사람이 나온 것 같고요. 마동석 씨는 사실은 뭐 이제 작품 수가 제가 알기에는 20편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연편 수가 더 되시나요? 예, 아니 영화 뭐 제가 이제 작은 영화 소위 말하는 단편 영화, 네. 영화들도 많이 좀 영화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모르시지만 중간에 하고 그래서 요번 이웃 사람이 50편 좀 넘는 것 같아요. 예, 50편이요. 예, 작게 크게 상업 영화 드라마. 장편 데뷔작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스크린에 걸렸던 게 이제 천군이고요. 아, 네, 반경 그 다섯 전에 구즈케 미새끼 한 말이 없습니다. 이거 그 감독님이 좀 말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그 찍었다 개봉을 못한 영화도 있었고 네. 옳은 결정입니다. 중간에 조금 여러 게 일단 천군으로 거의 데뷔한 셈이 된 거죠. 2002년도에부터 와서 촬영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천군이 2004년도에 찍었고 2002년도에 어디서 오신 거죠? 아직 미국에서 그러시죠? 왔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에 잠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기 활동을 하셨거나 연극 공부를 하셨거나 이러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죠? 예, 사실은 그런 공부를 못했어요.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어쩌다가 이제 친구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네. 이렇게 밴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 또 관심이 가서 네. 그때 이제 헤비메탈 밴드에 드럼을 좀 치다가 그때 머리도 기르시고. 지금 외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때 좀 이렇게 약간 날씬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밴드 생활을 하는데 음악 관련해서 이제 무대를 많이 섰어요. 제가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되다가 네. 어떤 선배들이 이제 너 연극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역할을 하나 주셨는데 그때도 첫 연극도 제가 그 동네 불량배 역할이었어요. 네. 그때는 좀 마르고 좀 그랬죠. 예, 그랬는데 뭐 지금이랑 외모는 비슷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하여튼 그런 연극과 소소하게 이제 교회 성극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아, 이게 약간 매력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길을 찾은 듯한 느낌. 예, 뭔가 이게 실증이 안 나는 느낌? 힘들고 잘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뭐 생각할 것도 많고 뭘 이렇게 끌어낸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막 이렇게. 근데 뭔가 이게 좀 매력이 있었는데 미국 이민 가게 되면서 사실 연기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계속 운동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거든요.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네, 이민 가신 밴드도 분들, 하시고, 네. 네, 뭐 바텐더도 해봤고 접시 닦기도 해봤고 옷장사도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가 나이트클럽 뭐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다가 이게 저의 그 지나친 저만의 승부욕 때문에 꼭 미국 친구들한테 이 운동은 자기네들의 운동이고 동양 사람이 우리한테 약간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 게 되게 싫었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저희 유학생이나 이민 온 사람들, 한국 남자들도 체육관에 편하게 와서 운동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원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자꾸 이게 이기려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오래 하게 된 거죠, 생각보다 운동을. 그래서 뭐 보디빌딩을 하고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게 되고 유명 격투기 선수들 트레이닝 하면서 뭐 프로레슬링 선수, 미국 축구 선수 뭐 이런 프로 월드 클래스 정도 되는 운동 선수들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계속 또 하려는 거를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전에 한국과 영화 쪽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현재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자라던 친구들이 뭐 영화 쪽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접촉을 하다가 어떤 영화에 캐스팅이 되면서 이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거의 나오기 한 1년 전에는
저기 LA에 제 친동생도 영화 공부를 하는 친구여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오디션을 미국 영화에 좀 살짝 보고 다녔어요.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영화 하게 되고 상당히 파란만장하시네 나름.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그 삶의 그 경력이 사실은 연기에다 묻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역을 하든 아니면 심야 FM에서 약간 모자란 역을 하든 그 연기 스펙이 생긴 아마 그 삶의 다채로운 어떤 이력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예전에 겪었던 일들을 일부러 생각해내려고는 하진 않지만 어떤 뭐 분석을 하거나 어떤 디테일에 대한 좀 연구를 할 때 아무래도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좀 불량배 역할이라든가 뭐 조직 폭력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좀 지겹거나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왜냐면 저번에 다른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직업이 항상 같다고 저는 그게 제 의견이니까요. 배우들 분들 뭐 어떤 분은 이번에 형사 역할을 하시면 다음에 형사 역할을 좀 피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네. 저는 캐릭터만 다르면 직업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드라마하고 캐릭터만 다르면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어쩌다가 예전에 히트라는 드라마를 찍고 나서 형사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친분을 갖고 있던 형 동생 뭐 서울청 뭐 네. 어디 네. 강력히 형사분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오신 그 형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캐릭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이 사람이 나오면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어떤 데는 이 사람이 더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취조실 장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형사든 지금의 안영모가 가지고 있던 사채업자 역할이든 드라마가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면 분명히 더 재밌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예. 앞으로 20년은 가겠네. 형사로만 20년. 제가 형태로만 또 그 얘기 있으면.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영화를 네. 네. 소위 말하는 연극 영화과를 나오고 대학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네. 한 게 아니라서 조금 늦은 나이에 일하게 됐는데 저희 선배님들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남자 배우 에이지를 많이 높여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제가 그래서 운동 마지막 이제 운동을 좀 정리를 하고 배우를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늦으면 데뷔하자마자 할아버지 역할 하겠다. 그래서 빨리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네. 그걸 넓혀주셔서 저희들도 되게 폭도 넓어지고 네. 오래 할 수 있게.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30대이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연령을 확인하고 생각보다는 네. 제가 18, 19대 이 얼굴이어서요.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비슷하더래서. 그 가장 그 뭐 이번 작품 빼고요. 이웃 사람 빼고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 저는 네. 퍼펙트 게임이 좀 많이 애착이 가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화적인 흥행은 좀안 흥행적으로 됐죠. 또 생각보다 안 된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못 본 그거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연기를 했던 그 박만수라는 그 사람 캐릭터가 제가 연기하고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정말 그 캐릭터가 전 좋거든요. 굉장히 남자들이 되게 공감 많이 할 수 있는 저 얘기 같기도 하고 저 아버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그게 좀 예. 그래서 모든 배우와 모든 감독한테는 그런 목록이 있나 봐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저주받은 걸작.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작품이 퍼펙트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좀 약간 덜 사랑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쉬울 때. 그리고 내가 이 영화 보면서 놀란 게, 아까 사석에서 이제 예산 얘기 듣고 더 놀랐는데, 프로덕션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어, 한국 영화가. 그 스태프들의 실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감독의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으로,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그 미술이나 이 화면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오늘 이 배우분들 모셨지만 배우들이 또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한국 영화 많이 달라진 힘이야 그게. 그 배우들 각각의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에너지를 최대한 다 풀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그게 사실 연출의 힘이죠. 연출이 그걸 끌어냈으니까. 네. 그게 또 원작이 있는 작품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원작이 있는 작품들 보면 캐릭터는 되게 힘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작품이 어떻다를 떠나서 근데 김희 감독님 아이템이 많으세요 앞으로 영화도? 쭉 뭐 생각해 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랬겠지. 지난 20, 적어놓았던 것도 있고. 네, 생각이 많잖아요. 밤에 잘못 걸리면 밤새 얘기할 그런 타입이죠. 마동석 씨하고는 앞으로 유의미한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그렇죠. 네, 좋은 어디 같이 다니면 좀 든든할 것 같아. 그런 거 있습니다. 부산에 해운대 걸려 같이 걸어보고 네. 싶어. 심야에. 알고 보면 그렇게 그 완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절대. 완력을 쓴다는 게 아니고 그냥 듬직하다는 거지. 실제 또 몸만 이런 게 아니라 이력이 실제 이 전투력을 갖춘 사람이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 그렇죠. 지도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든든하죠. 그 장르적으로는 어떤 쪽을 좀 뭐 추구할 겁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 SF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민을 좀 더 해봐야죠. 네. 어떤 배우로 남고 싶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농담처럼 20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아주 길게 가실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그게 제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늦어도 배우를 시작하게 된 거고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우리 선생님처럼 네. 그랜토리너스 찍은 선생님처럼 나중에 올해 영화 하고 싶고요. 제일 그게 목표고 제가 제일 배우로서 탐나고 좋은 말은 제가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더 많이 경험을 하고 배우고 나중에 더 나이가 많이 들고 영화를 좀 더 알 때 그런 호칭을 한번 들었으면 네. 네, 꿈입니다. 관객들도 사실은 자기와 인생을 같이 하는 오래가는 배우를 원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국민 배우라는 칭호가 아마 거기서 생기는 예, 겁니다. 예. 나는 같이 예. 가는 배우. 내가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데 항상 음악에서 볼 수 있고 그게 작은 역이든 큰 역이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마동석 씨가 아, 인생을 너무 좋은 같이 갈 배우가 아닌가. 40대 이후는 관객들이 또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 영화를 봐줘야 돼. 그렇죠. 네. 30, 40대. 근데 지금 30, 40대 관객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추세가 보니까. 근데 왜 퍼펙트 게임은 안 봤죠? 자꾸 그 찔르지 마세요. 지금 잘된 얘기 하고 있는데 자꾸 퍼펙트 게임 얘기하고 있어. 자, 뭐 이웃 사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아주 잘 되고 있죠. 자, 우리 김희 감독 그 마지막 뭐 소감이나 네. 뭐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전혀 정리하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한 사실 뭐 기대나 예측은 별로 안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작업이 끝나서 내 의도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보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이 작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어떻게든 좀 기회를 잘 만들어서 두 번째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좀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더 많은 그 관객을 모으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는 비교적 40대랑 맞는 것 같아, 합이. 40대랑 맞아. 네. 토크가 돼야 40대랑. 네, 오늘 아마 네. 시청자분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늙은 프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두 분과 아주 진지한 토론 여러분들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쑥스러워. 이런 게 제일 쑥스러워. 그래서 이런 거 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제 괜찮았어요. 뭐 저희가 원래 취지가요. 그래서 영화 토크도 너무 뭐랄까 이렇게 버라이어티 되는 것 같아요.